형사소송법 6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제2장 증거가 되겠습니다. 제1절 증거법 일반과 제2절 증명의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의 의의를 보시면요. 형사소송은 형법의 적정한 적용에 의해 구체적 법률관계를 형성,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의해 확정되는 구체적 법률관계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정, 명확히 하는 것이 형사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란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증거는 증거 방법과 증거 자료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증거 방법이란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그 자체를 말합니다. 증인, 증거 서류 또는 증거물이 증거 방법에 속합니다. 이에 대해 증거 자료란 증거 방법을 조사함에 의해 알게 된 내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 신문에 의해 알게 된 증언, 증거물 조사에 의해 알게 된 증거물의 성질 등이 증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증거의 종류에는 증거 방법과 증거 자료가 있고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진술 증거와 비진술 증거, 인증, 물증, 서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거 능력과 증명력의 의의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의 기본 원칙은 크게 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거재판주의는 의의와 증명, 증명의 방법,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불요정 사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증책임에서는 거증책임의 의의 및 분배, 전환, 형식적 거증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법 일반 증거의 종류 중 증거 방법과 증거 자료를 보시면요. 증거 방법이라 함은 증거로 사용되는 유형물 자체를 말합니다. 즉, 증거 조사의 대상물을 증거 방법이라 합니다. 증거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 서류, 피고인 등이 증거 방법에 해당합니다. 증거 방법을 조사해서 얻어진 내용이 증거 자료라 합니다.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 결과, 증거물의 성질 및 형상, 증거 서류의 내용, 피고인의 자백 등이 증거 자료에 해당합니다. 증거 자료와 요정 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는 요정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하며 범행 목격자의 증언, 피고인의 자백 등이 직접 증거에 해당합니다. 간접 증거는 요정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로서 정황 증거라고도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지문, 상해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단서 등이 간접 증거에 해당합니다.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는 같은 증거도 요정 사실에 따라 직접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간접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라는 증언은 불법 무기 소지죄가 요정 사실인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살인죄가 요정 사실인 경우에는 간접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간의 증명력의 우열은 없습니다. 진술 증거와 비진술 증거를 보시면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되는 것으로 진술과 그 진술에 기재된 서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술증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됩니다. 진술증거는 원본증거와 전문증거로 나눠지며 원본증거는 사실을 체험한 자가 중간에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진술하는 증거를 원본증거라고 합니다. 본래 증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직접 체험한 자의 진술이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의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를 전문증거라고 합니다. 진술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단순한 증거물이나 사람의 신체 상태 등이 증거로 되는 것을 비진술 증거라고 합니다.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술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인적 증거라 합니다. 인증이라고 하며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진술 등이 인적 증거인 인증에 해당하겠습니다. 물건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을 물적 증거라 하며 물증이라고 부릅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절도죄의 작물 등이 물증에 해당합니다. 서면의 의미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증거서류, 서증이라고 합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보시면 증거능력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증거능력이라 합니다. 미리 법률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되며 위법소지증거 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이 증거능력에 해당합니다.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증명력이라고 하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유심증지, 자백보강법칙, 공판조세, 배타적 증명력 등이 증명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엄격한 증명에 있어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증명력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능력이 있다 하여 언제나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강하다 하여 언제나 증거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재판지휘와 관련하여 그 의의를 살펴보시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법상의 원칙을 증거재판주의라 합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사실이란 범죄가 될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으며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존부에 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소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진실할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갖게 함으로써 충분한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증명의 방법은 피고인 보호와 소송 경제의 조화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법률상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을 엄격한 증명이라고 합니다.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사실, 즉 주요 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증거 능력 없는 증거 또는 증거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을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증명의 경우에도 법관의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는
구속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사실인 공소범죄 사실과 처벌조건에 관한 사실, 형의 가중 감면 이유가 되는 사실, 몰수 추징에 관한 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과 같은 보강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간접사실은 주요 사실의 전부를 간접적으로 추인하게 하는 사실로서 주요 사실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경우 간접사실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공소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즉 범죄의 성립과 관련한 증거로서 관련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을 붙잡으려면 우선 물건을 도둑맞은 사람의 신고부터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물건 주인은 정작 도둑맞은 줄도 모르는 물건을 훔친 도둑이라면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증거는 말한다에서 다룰 사건, 5년 전 8월 광고절 아침에 보는 것처럼 이 서울 서초구 2층 집에서 누전 때문에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는데요. 이 화재로 집 안에 있던 내부 집기들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난 지 얼마 지나서 이 30대 인테리어 업자와 인부 2명이 건물 내부를 수리하려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집 안에 있던 붙박이장을 뜯어내다가 무게 1kg짜리 금괴가 130개 넘게 들어있는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요. 각자 금괴를 한 개씩 이렇게 나눠 갖고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누군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서 남아있던 금괴를 모두 챙겨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버립니다. 시가가 65억 원에 이르는 금괴를 독차지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또 이 불탄 집에서 나온 노다지를 훔친 사람, 주인의 신고조차 없는 상황에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증거는 말한다에서 확인해 주시죠. 고급 주택의 붙박이장을 뜯어냈더니 상자에 고이 놓여진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금괴 130개. 일단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예, 이 사람 이제 아마 화재 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다가 이제 한 5일 정도 일했을 때 붙박이장을 뜯어내면서 그 붙박이장 밑에 약 한 20cm 깊이 이렇게 파져 있었나 봐요. 그곳에 요만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으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불끈 들으려고 그러는데 끔찍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신문지에 각각 쌓여진 손바닥만한 금덩어리, 아마 1kg 정도 되는 그 금덩어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0개 이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평생 처음 본 거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마 주도적으로 이 범행을 한 조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 같이 본 모양이죠. 야, 우리 이거 하나씩만 가져가고 입 탁 봉하고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나머지 두 사람은 하나씩 챙겨가지고 간 거고요. 이 조모 씨는 집에 가서 아마 그게 아른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또 견물생심이라고 또 보니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범행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견물생심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견물생심 때문에 한 게 분명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조모 씨하고 다른 두 사람 인부하고. 그래서 같이 나선 토론이 벌어졌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까? 주인한테 알려야 되느냐? 야, 이렇게 큰들에 묻혀 있는데 주인도 없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신문지가 1980년대 건 거야. 아, 그렇다면 이건 주인은 분명히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한 장씩 아까 신문에 이렇게 쌓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한 개씩만 가졌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욕심이 나니까 이 사람이 갖고 다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 세 명이 처음에는 금괴 하나씩 하나씩만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이제 입삭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조모 씨가 문제였군요. 그러니까 조모 씨가 이제 집에 가 보니까 양치하는데 거울에 금덩어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동거하던 여성한테 딱 내놓으니까 동거하는 여성이
그때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근데 금 그 색깔이라고 하는 게 워낙 휘황찬란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혼자 했으면 못했지만은 예. 동건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다 챙기자. 그래서 가서 다 챙겨가. 다 챙긴 거예요? 다 가져와서 침대 밑에 이렇게 깔아놓고서 잤는데 뭐 돈방석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금방석. 금괴 침대니까 잠이 안 왔을 거예요. 아니 그럼 130개 금괴를 이야. 거의 다 훔친 그렇죠. 거란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128개를 가진 거죠 결국은 예. 표씨가. 와, 욕심이 욕심을 부른 건데 정말 뭐 65억 상당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로또 금액보다 더 큰 액수일 텐데 뭐 더 부릴 욕심이 있을까요 여기서? 더 욕심을 부렸어요. 처음에는 발견해가지고 야 우리 하나씩만 나눠가지고 절대 말하지 말자 그러고 하나씩 줬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다 훔쳐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눠준 각각 그 2개 다른 사람들한테 준 게 그게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금괴 숫자.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머리를 쓰냐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현금화하는 데는 나름대로 요령이 있다.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나한테 맡겨라. 맡기면 내가 알아서 이거 잘 처리해 줄게. 그래서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금괴를 받아가지고 2천만 원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또 본인이 꼴깍 먹었어요. 그럼 6천만 원 정도의 그렇죠. 그 금괴는 다 차지한 거네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결국. 뭐 이 정도면 뭐 정말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해야 될 정도인 것 같은데 동료에게까지 사기를 쳐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금괴를 다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동건이랑 잘 살았나요 이후에는? 저는 뭐 금이라고는 돌반지 같은 금밖에 못 사봐서 이 금괴 130개라고 하면 실감이 안 나는데 65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개당 5천만 원씩. 그런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이런 뭐 돈벼락, 뭐 금벼락을 맞았으니까 이 욕심이 커졌죠. 어떤 욕심이었냐면 이 금괴를 같이 수거해온 사람이 3년 정도 동거를 해온 여성이었는데 괜히 이 동건이에게 이 금괴의 존재를 알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성이 좀 초라해 보이고 조금 뭔가 미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금괴를 훔쳐온 지 사흘 만에 자신이 평소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던 미모의 여성, 또 다른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 집으로 모든 짐과 금괴를 싸들고 합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동건이와 함께 금괴를 챙겨온 동건이를 사흘 만에 배신해버린 거예요. 3년간이나 함께 살았는데 돈이 생겼다고 딴 여자와 바람을 피웁니다. 그것도 금괴를 모두 가지고 아예 나가버렸습니다. 동건의 입장에서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럼요. 더군다나 이 동건이도 130개를 받잖아요. 차라리 뭘로 모를까. 그래서 이제 이 동건이도 생각을 하죠. 이제 더군다나 3일 만에 사라져버리고 아마 금괴는 하나도 안 주고 하나라도 줬으면 모르는데 돈만은 뭐 조금 남겨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찾으려고 흥신소를 찾게 됩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하면 아무래도 자기도 못 가질 것 같으니까 흥신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흥신소에다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흥신소에서 보니까 초라한 여성이 들어와가지고 40대 여성인데 이 금괴 뭐 130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거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덤태게 쓰겠다 싶어가지고 이 흥신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결국 동거녀가 동거남의 거취를 알아봐달라고 흥신소를 찾았고 그렇죠. 흥신소에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겠죠? 네. 어떻게 됐나요? 나섰습니다. 근데 그 전에 참 3년 동거하던 사람을 3일 만에 배신할 수 있네요. 이 돈이라는 게. 참 무섭네요.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결국 검거를 했습니다. 검거를 했는데 130개 가져갔잖아요. 90개는 처분하고요. 40개밖에 없었어요. 처분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예, 이거는 아마 그 금은방 같은 데 가고 다른 사람 걸 대신 팔아준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금괴를 처분해가지고 썼는데 그 쓴 용도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제 일단 외제차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인 용돈도 엄청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백만 원씩 유흥비로 탕진을 했다고 그러고요. 자신의 지인이 회사가 있는데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21억 정도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검거가 됐는데 3개월 만에 금괴 90개가 처분됐었습니다. 그러니까 65억 중에서 46억은 정말 흥청망청 쓰고 결국에는 19억 원만 남은 그런 거죠. 상황입니다. 이 사건 보면은 정말 등장인물이 많아요. 프로파일러님. 먼저 최초로 금괴를 발견한 사람, 그 인부 3명, 조 씨를 포함한 사람이 있고요. 또 조 씨의 동거녀가 있고요. 또 장구라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총 몇 명이 입건된 건가요? 새로운 애인도 있죠. 찾아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 둘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같이 발견한 3명이 있는 거고, 작물을 취득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7명이 되는 거죠. 7명이
물론 이제 같이 그 주범인 남자는 이제 그 절도죄죠. 절도죄. 특수절도죄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예,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장물 취득이나 이런 부분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처벌을 받았군요. 당연하죠, 결국. 그 남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조 씨는 결국 선고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의자 조 씨는 대체 왜 금괴에 손을 댔을까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피의자 조 씨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그 건물 주인은 화재가 나도 오지를 않았었고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이민을 가거나 돌아가셨던 걸로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생활이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고요. 변호사님, 만약에 이 사람이 욕심을 안 내고 그냥 절차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뭐 경찰도 경찰이지만 이 집주인이 있잖아요. 이 집주인이 있으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집주인이거든요. 이 지금 상속이 됐었죠. 그렇죠? 그랬더라면 적어도 아마 한 개라도 그 살해를 했을 걸로 보여요. 근데 법적으로는 말이죠. 이건 유실물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주인이 있는 엄연하게 주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인한테 줘야 돌아가야 되는 거고. 집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집 안에서 발견됐으니까. 유실물이라는 거는 점유를 이탈해가지고 누구인지 주인이 모르는 거 아니면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실물이라면 유실물법에 5 내지 20%까지 그 살해가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주인의 처분에 따라 다른 건데 어쨌든 주인이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아, 그렇고요. 만약 유실물이었다면 적어도 이 세 사람이 발견했으면 나눠가지고라도 뭐 돈을 줬다면 몇 억씩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 돈은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상속이 되는 건데요. 그분이 돌아가신 그 순간 상속이 되는 겁니다. 네. 상속은 나중에 뭐 발견했을 때 되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한 당시에 이미 상속은 된 거고 따라서 그 후손들의 소유물인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 사건을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금괴의 주인은 왜 금괴를 그 집안에 그대로 두었을까? 그리고 또 가족은 왜 금괴의 존재를 몰랐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금괴의 주인인 박모 씨가 있었는데 네. 이미 10년 전에 불이 나기 10년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이분이 이제 1960년대에 이 서울 강남 개발 때 당시는 뭐 남서울 개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그 고속도로가 나고 있는 그 한남대교 남단 신사동 쪽에 땅을 많이 사두셨다가 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인데 다른 거 믿을 건 없다. 금밖에 없다 해가지고 돈이 되는 족족 금괴를 사서 모은 다음에 본인과 아내가 살고 있던 집 붙박이장 밑에다 저렇게 숨겨놨던 겁니다. 2000년쯤 한번 이제 금괴를 좀 꺼냈어요. 한 10개 정도씩 가족들에게 이제 상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줬는데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금괴가 또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마침 이제 박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바람에 금괴와 관련된 얘기를 가족들에게 전하지도 못했고 유언장에도 금괴와 관련된 내용이 안 적혀 있다 보니까 이 80세를 일기로 사망하신 이후에 가족들은 금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금괴가 사라진 줄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금괴를 훔친 이 조모 씨가 동거녀를 배신하고 떠나지 않았다. 둘 사이의 관계가 계속 원만했다 하면 가족들은 끝내 세상에 저런 금괴가 있었는지도 저런 범행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뭐 조 씨가 흥청망청 많이 써버리긴 했지만 나무 금괴의 가치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약 20억 원인데 아까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상속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족들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세금을 내는 건데요. 이제 추징시효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내는 그 시효가 원래는 10년이고 몰래 숨겼으면 15년입니다. 근데 50억이 넘으면 돈이 많으면 말이죠. 그때는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그러니까 이제 알게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는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그 받았을 때 바로 그 세무서에서 나왔어요. 예. 세무서에서 그 아까 왜 그 경찰 수사할 때 세무서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사실 알아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기는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65억을 다 받은 게 아니라 아까 돈 쓰고 왜 한 20억만 20억 받았잖아요. 정도 그것만 남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은 그 당시에 이미 된 거예요. 2003년에. 그러니까 65억을 다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한 시기를 상속 개시일로 본다는 거는 2003년에 상속 개시일로 보고 10년 정도 이후냐 이전이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예. 그게 이제 근데 시효는 남아있다는 거죠. 50억이 넘기 때문에. 50억이 넘으면 이 시효가 길어져가지고. 예. 문제는
그 65억 다에 대해서 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 받은 20몇억에 대해서 낼 것이냐 그것만이 남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10억은 남아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받은 건 20몇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낼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 누가 얼마씩 나눠 가졌나요, 오정열 차장? 가족 입장에서는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금괴가 갑자기 경찰이 찾았습니다 하고 돌려줬으니까 그리고 금괴를 판 돈이지만 일부가 남아서 한 19억, 20억 정도가 남았다고 하지만 사실 뭐 생각 못했던 횡재잖아요. 근데 이 횡재가 오래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금괴의 주인이었던 80세로 사망한 박 씨 같은 경우에 가족 관계가 조금 복잡했어요. 부인이 넷이 있었고 그 슬하에 7남 1녀를 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돌아온 금괴 판 돈, 금괴 누구에게 그러면 상속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원래 이 박 씨가 사망할 때는 유서에 둘째 부인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금괴와 판 돈은 이 둘째 부인에게 넘어갔는데 자녀들이 이제 뭐 나도 좀 이게 좀 나눠 가져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선 거죠.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속은 뭐 유언장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송사를 벌이게 되면서 사실은 횡재가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분쟁의 씨앗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는 절대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욕심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죠. 남의 물건을 탐했을 때부터 이 피고인의 죄값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소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셨습니다. 이 금괴는 별도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을 보면요. 자유로운 증명이라 하면 증거 능력의 제한이나 적법한 증거 조사로부터 해방되어 증거 조사가 법원의 재량에 의해 행해지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는 정상에 관한 사실, 소송법적 사실, 보조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정상에 관한 사실을 보시면요.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의 사실은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이긴 하나 복잡하고 비유용적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법하지가 않습니다. 본래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양형의 성격상 자유로운 증명에 의한 것이 족하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피고인의 경력, 성격, 환경, 범죄 후 정황 등은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또는 장량간경 및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에 해당합니다. 소송법적 사실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합니다.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와 관련된 증명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이 없는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합니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유무, 고소의 취소, 공소 제기, 관할권의 존재, 공판 개시, 피고인의 구속기간, 적법한 피고인 신문인지의 여부 등은 소송법적 사실에 해당합니다.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사실도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합니다.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지만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자료가 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증명을 요하지 않은 불요정 사실로 공지의 사실, 추정된 사실, 거증 금지 사실이 있습니다. 공지의 사실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보통의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의심하지 않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정된 사실은 법률상 추정된 사실과 사실상 추정된 사실로 나누고 있습니다. 법률상 추정된 사실이란 전제 사실이 증명이 되면 다른 사실을 인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제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사실을 사실상 추정된 사실이라 합니다. 거증 금지 사실은 증명으로 인하여 얻은 소송법적 이익보다 큰 초소송법적 이익 때문에 증명이 금지된 사실을 거증 금지 사실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거증 책임의 의의 및 분배를 보시면요. 거증 책임이란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해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말합니다.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법원은 사실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가 제출한 증거와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에 의해 재판에 필요한 심증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증거에 있어도 법원이 확신을 갖지 못할 때에는 일방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거증 책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 거증 책임 또는 객관적 거증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거증 책임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에 의해 검사가 거증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소범죄 사실, 처벌 조건, 가중 감면 사유, 소송 조건의 존재는 모두 검사에게 거증 책임이 있습니다. 알리바이 주장은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알리바이의 부존재를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검사가 부담하는 거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거증 책임의 전환이라 합니다. 형법 제263조에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공동정범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증 책임의 전환에 관한 규정으로서 피고인이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거증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거증 책임에 관한 전환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형식적 거증 책임이라 함은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어느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가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당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형식적 거증 책임이라 합니다. 입증의 부담은 소송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거법에 관한 내용 중 증거법 일반과 증명의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6주차 세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